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선생님이 올려준 거 잘 보셨죠? 그죠? 네, 선생님이 공지에는 10분 내외로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어제 해보니까 굉장히 좀 긴 분량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많은 양은 아니었는데, 아니 많은 양, 그러니까 절대 뭐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조금 이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거 혹시 보지 않고 바로 지금 2강을 보고 있다면은 이거 보는 걸 마치고 그 1강 어제 올려준 강의를 꼭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강의들은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채널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고 팩트 중심의 그런 사실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이제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10분 지켜보고 길어도 20분은 안 넘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 선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부담 없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자, 우리는 선거 어렵지 않아요에서 우리는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 선거 가능 나이, 그러니까 선거 가능한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했죠. 이 유권자들이 만 18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어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들은 어떤 선거에 임할 수가 있는가?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권자로서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이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이에요. 이때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장 가장 가까이에 마주하고 있는 선거죠. 바로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단위로 돌아오게 돼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90년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지방선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하고 선거로 인해서 뽑고, 그리고 지방의원을 뽑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을 뽑는다거나 시의원을 뽑는다거나,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뽑는다거나, 그리고 구청장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의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교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교육감은 뭐냐? 시도교육청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고 세종특별시 교육청이 있고, 이제 그 광역 단위의 그 시의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 단위의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시라 그래가지고 아무 시에나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역 단위의 시들, 이런 데에 이제 그 교육청이 있고, 그 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감을 이제 뽑는 선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근처 가까이에는 뭐가 있어요? 전남 도교육청이 있죠. 전남 도교육청의 그 교육감님을 우리는 선거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근처에 뭐가 있어요? 광주가 있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지방자치에도 광역자치가 있고 기초자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네, 기억나는 친구들은 다행인데 그 광역자치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는 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에는 교육청이 없어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평은 한평교육청이 아니라 한평교육지원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 잘 구별을 해두고 요 지방선거도 4년 단위로 돌아오게 돼요. 2022년 6월 1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는 나중에 우리가 선거 교육 때 할 거고 지금 당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면은 두 개의 용지를 받아요. 자, 하나는 뭐냐? 지역구 투표용지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예요. 두 개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투표용지가 색깔만 다르고 구성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기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정당명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자 성명이 나오고 네 번째는 기표칸이 나오는데 이 기표칸에서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두 개 찍으면 안 돼요. 하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한 표 하나 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후보자도 잘 판단해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공약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소시니까 투표를 해야 돼요. 누가 몇 번 찍어라 이렇게 해서 그거 누가 몇 번 찍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불법 선거이긴 한데 그거에 휘둘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고 그 소신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소신에 따라 가지고 한 표를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단순하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다. 이거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따 추후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루게 될 거고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다. 그래서 기호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구성이 똑같다고 했는데 구성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후보자 성명이 없어요. 기호가 있고 정당명이 있고 기표칸이 있고 그래서 A당, B당, C당, D당 이렇게 여러 당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에다가 딱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도장은 다 투표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투표소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했고 하나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를 해야 합니다. 요거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는데 이 지역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법정 주의에 따라 가지고 선거구가 책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법에 근거한다. 어떤 행정이든 무엇이든 다 법, 규정, 규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운영도 그렇고 학급 운영도 그렇고 이제 나라의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선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거구라고 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법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행정 단위가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평이랑 무안은 묶여 있겠. 선생님 이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평이나 무안처럼 이렇게 인구가 낮은 그런 군 단위들은 여러 개의 군을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어떤 행정 단위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종로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종로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의 어떤 행정 단위 안에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눠요.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 이제 서울을 예를 들게요. 서울에 뭐 종로구를 또 예를 들게요. 종로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종로, 갑구, 종로, 을구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정 단위를 또 쪼개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지방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그 기초자치 행정 단위는 여러 개를 묶고 만약에 하나의 행정 단위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면은 그냥 종로구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고 그리고 그 하나의 행정 단위가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종로, 갑구, 종로, 을구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광주 쪽은 잘 모르겠지만 광주도 구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광주 안에 있는 하나의 구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도 있고
그 선거구가 그 하나의 구가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제 선거구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선거구는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서 책정된다라고 하는 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래 비례대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선출하는 직능 대표적인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의 그 후보를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을 대표한다 라고 하면은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퀘션 마크가 생겨요. 그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당이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그 명부를 만들어요.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요. A부터 이제 D까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B당도 만들고 C당도 만들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당 내에서 만드는 거야. 이거는 당 내에서 우리는 이런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당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비례대표 그 후보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번호도 되게 중요해요. 1번이 누구인지 2번이 누구인지. 왜냐면 이게 순위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A당에 찍고 B당에 찍고 C당에 찍고 D당에 찍고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결과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전국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지역구잖아. 이건 지역구고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모여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A당이 몇 표를 얻었는지, B당이 몇 표를 얻었는지, C당이 몇 표를 얻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가지고 이제 A당에게는 몇 명의 의석을 주겠다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의 의석을 주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A당에는 3명의 의석을 주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A당에서 자체적인 명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3명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비례대표 이제 그 선거라고 하는 거, 전국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다는 거. 단순하게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할 건데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만 18세 이상만 바뀐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어요. 우리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치와 법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 수능 보는 분들은 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번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그 정치와 법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지만 그 준연동형에 대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그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는 비례대표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또 10분이 넘어가고 있네. 자, 빠르게 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절차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나서 투표소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 명부에 이제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요. 알겠죠?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거나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아요. 아까 말했던 그 지역구와 전국구 이렇게 두 개를 받는 거죠. 이 두 장을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모양이에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한 표만 찍는 거예요. 1인 1표예요. 알겠죠? 두 장이니까 하나 찍고 하나 또 찍고 그러니까 두 번 찍는 거지만 어쨌든 표는 한 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를 적고 넣고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분증 뭐를 가져가야 되냐? 그걸 볼게요. 주민등록증, 학생증인데 학생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생년월일이 나와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학생증에 나와야 돼요. 알겠죠? 주민등록번호가 학생증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권.
이렇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있는 학생증도 사진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이 이제 있는 그런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겠다.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캡처한 거, 저장한 이미지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분증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올바르게 투표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반드시 투표 전용 도장으로 아까 요 모양 말씀드렸죠. 거기 투표소 내에 있는 그 도장을 사용해야 돼요. 펜이나 도장, 자기의 자체적인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쓰면 무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돼요. 알겠죠? 한 번만. 투표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개 찍으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만약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C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후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선거를 해서 뭐하나?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나는 C 후보를 지지하는데 C 후보가 딱히 될 확률이 낮아. 그러면 나는 그냥 이번에 투표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C 후보가 비록 떨어졌지만 몇 표를 득표를 했는지가 그 C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 이제 여정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A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쳐봐요. 근데 A 후보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당선되었는지도 그 A 후보의 정치 여정에 영향을 주게 돼요. 만약에 A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반대표가 많았어. 득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 반대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A 후보가 긴장하고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당선이 됐지만 비록 당선은 됐지만 내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 득표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투표대장을 네모칸 안에 찍어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인증샷 찍으면 안 돼요. 투표소 안에서는 뭘 할 수 있냐? 손에다가 찍고 그거를 인증샷 찍고 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투표소 밖에선 돼요. 투표소 밖에선 되는데 투표소 안에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정말 잘 지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고 나서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딱 투표일에만 투표가 가능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규정이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은 그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만약에 4월 15일 날 그 당일날 투표하기가 되게 어려운 직업에 놓인 사람들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제 만약에 등교 계약을 했다면 그런 상황에 놓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투표 기간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이에요. 금토예요. 그때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만 가능해요. 알겠죠?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근데 본래의 투표일, 그러니까 원래의 투표일에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투표날은 그 투표함에 이제 투표지가 모여지잖아요. 그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들고 뭐 서울로 가고 춘천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투표 날에는 이제 그 투표 용지들이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이동이 가능해요. 다른 지역으로. 네, 그런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 날은 꼭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고 사전 투표 때는 이제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전국에 설치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구별 잘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내 선거 이거 사전 투표에 대한 얘기예요. 사전 투표를 할 때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나눠야 돼요. 알겠죠?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이제 지역구 내의 선거인인가 아니면은 그 밖의 선거인인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주소지가 한평군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한평에서 투표를 한다면 나는 관내 선거인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 청주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청주 사람인데 한평에서 선거를 한다, 사전 투표를 한다 라고 하면 나는 관내 선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광주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평에 와서 사전 투표를 할 거다 하면은 뭐가 된다? 관내 선거인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나는 광주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하면은 관내 선거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는데, 여기 관내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받게 돼요. 회송용 봉투는 뭐냐? 이 봉투에다가 투표용지를 넣고 이 봉투를 이제 투표함에 넣게 되면은 이 봉투에 찍힌 그 주소로 이 봉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한평에서 선거를 짠다고 봐요. 한평에서 선거를 하면은 그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안 돼요. 내가 한평에서 선거를 할 때 내가 받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다 넣고 그 회송용 봉투 위에 내가 있는 주소를 붙이게 되면은 그 지역으로 이 봉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내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 문제되진 않을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볼게요. 자, 거의 마무리예요. 금방 끝나요. 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 볼게요. 자, 선거운동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선거운동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볼게요. 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당,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 유권자예요. 근데 유권자,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안 돼요. 알겠죠? 자, 유권자들은 다 가능하다. 근데 누가 안 되냐? 공무원이나 교사는 안 돼요.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별도의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나도. 자,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요거 자, 거짓이나 거짓 사실이나 비방도 안 되는 거죠. 요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나 비방도 하면 안 되는 것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요것도 있고, 또 전화나 문자 전송도 선거운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명함을 배부하는 것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선거 공보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선거 벽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거리 유세도 가능하고, 미디어 광고도 가능하고, TV 토론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법이 허용하는 방법 내에서 이런 선거 운동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봐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좀 전에는 일반적인 그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잠시만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를 좀 찾아봐야 돼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잠시만요. 근데 선생님이 따로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은 이런 장면들은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편집하기까지 선생님이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네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유권자가 그리고 유권자는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 자, 먼저 볼 게 뭐냐면은 유권자는 18세 이상인데 그 18세 이상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선거 운동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4월 15일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근데 내가 4월 15일 전에는 만 18세가 안 됐어. 그때는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선거운동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4월 15일 날 만 18세가 되면은 선거는 투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만 18세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돼요. 알겠죠? 모든 기준은 만 18세다라고 하는 거. 선거운동도 만 18세만 가능하고 투표도 만 18세만 가능하지만 투표날과 선거운동 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선생님이 뭘 찾았었냐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거의 한 4월 2일부터예요. 이번 선거 기간에는 4월 2일부터 10일 정도, 10일이 조금 넘게 그렇게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만,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평상시에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뭐가 있나 볼게요. 문자 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하는 거, 요 정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는 거,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해 리트윗 또는 공유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거, 요거 정도는 평상시에 할 수가 있는데 법적 선거 운동 기간에만 허용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거, 이거는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이제 가능하고, 집회 모임에 이르지 않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거, 이것도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하는 거, 이것도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거.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것도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 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인지를 해두고, 그 기간에만 가능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능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8세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요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지역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을 게시하는 경우, 그리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과잠을 입는 경우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공유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아무 기관에서나 하는 여론조사를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여론조사도 어디서 이제 나온 것만 할 수 있냐면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그 여론조사만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거 잘 주의해두고, 그리고 뭐 이 후보는 뭐뭐다 하더라 하는 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내하고 있는 동영상이, 여러분들 그 김민아 아나운서 있죠? 김민아 아나운서가 이걸 이제 동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그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할 테니까 그걸 한 번 더 보면서 어떤 거를 하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정도로 오늘의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한 20분 됐는데 내일은 꼭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칩니다. 안녕, 끝!